제9호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소형 태풍이지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태풍의 길목인 제주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시각이 언제쯤인가요? 네, 지금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가로 밀려들고 바람도 점점 강하게 불면서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풍은 제주 서쪽 앞바다를 지나 서해안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북상 속도를 고려하면 오늘 오후 5시쯤 제주와 제일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제주에 가까이 올수록 관련 기상특보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주 남쪽 먼바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갈 제주 서부 앞바다는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제주 서부를 제외한 나머지 앞바다와 육상에도 태풍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해상에는 최고 5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항구에는 어선과 중소형 선박이 태풍을 피해 정박해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주 지역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오후 들어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산지는 최고 100mm, 다른 곳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초속 20에서 30m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돼 시설 피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주공항은 아직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항공기 이용객들은 시간이 갈수록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려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경도 연안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안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1년 중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에 북상해 월파와 파도가 넘치는 데 따른 피해와 저지대 침수 등이 우려됩니다. 제주항은 밤 11시 33분, 서귀포항은 밤 10시 41분이 만조인데 수위가 3m를 넘겠습니다. 기상청은 제주가 오늘 밤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네,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제주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태풍이 끌어올린 열기 때문에 오늘도 서울은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몇 시쯤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걸까요? 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 있습니다.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점차 북상해 오후 6시쯤에는 제주도에 근접해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요. 태풍은 더 발달하지 못하고 저녁부터 늦은 밤 사이에는 목포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내일 오전에 충남에 상륙해 오후에 속초 부근에서 소멸할 전망입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로 강화됐고 제주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해 남부 일부에는 태풍주의보가, 전남 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호남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열대저압부의 경로에 있는 충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최근접 시간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남부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집중되겠고 충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도권 등 중부는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내일 새벽부터 오후에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태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강풍을 동반한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너울로 인한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注意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요. 태풍의 영향 때문일까요? 네, 태풍이 남쪽에 뜨겁고 습한 열기를 몰고 오면서 밤 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제주도와 여수의 최저기온은 28도, 서울은 27도로 30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 폭염도 더 강화됐는데요. 서울과 대전, 구미는 36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5도, 광주 34도, 제주 33도 등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남서풍을 강화시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또 태풍이 지난 뒤에도 더위가 약화하지 않고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태풍 종다리 북상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 강화 방안 등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열어서 해수면 상승과 너울 및 폭풍 해일에 대비해서 해안가 저지대와 향만, 레저시설 등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태풍 대비 행동 요령 홍보와 통제, 대피 현황 등을 재난방송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마을 방송으로 안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엔 자세한 태풍 경로와 더위 전망 YTN 재난위원인 공황진 충북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여름 첫 태풍인데 네. 지금 그럼 일본을 막 지나고 있는 건가요? 일본 서쪽, 그러니까 서귀포, 제주도 남쪽과 일본 서쪽의 같은 거리 정도, 그러니까 뭐 27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북쪽으로 한 33km의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서귀포 서쪽 한 7, 80km 정도까지 지나고 그 다음에는 서해로 진입을 해서 오늘 자정쯤에는 저 이제 종다리 진로표가 나오는데 예. 오늘 밤에는 목포 서쪽 바다를 지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태풍이 이렇게 모습이 있고 또 이렇게 X로 쳐져 있는 예. 곳이 있죠. 내일 새벽 3시에는 이제 X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태풍이 태풍으로서보다는 조금 더 약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소멸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저때부터? 소멸이라고 하기에는 좀 예. 이러고 열대 저압부로 바뀌는데 예. 열대 저압부도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의 일종이고 그 여기에는 또 많은 비구름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비구름들이 내일 아침에는 경기만 쪽으로 다가섰다가 내일 오후 최근 서울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한 12시 정도? 내일 낮 12시 정도를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그 진로도에서 봤듯이 태풍이 서쪽에서 조금 힘이 약해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태풍보다는 조금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은 말 그대로 태풍이잖아요. 바람이 강한 비구름이 많이 모여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도 많은 비가 올 수 있고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내일 오후까지는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제주가 길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제주 지날 때는 그래도 위력이 좀 있을 보통 이제 시점이기 태풍이 때문에, 올라오면 예. 태풍의 오른쪽이 좀 더 바람이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태풍이 제주도 서쪽을 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풍의 오른쪽 반경, 영향 반경이 한 180km 돼요. 그러니까 서귀포를 지날 때는 80km니까 100km니까 거의 제주도 전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고 예. 볼 수 있는데 이래서 지금 현재 태풍 경보 주의보가 이제 경보는 제주도 먼 바다부터 내려지기 시작했는데 태풍에 대한 특보들이 이제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아마 그 남해안 예. 그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비가 어느 정도 올까요? 비가 최고 한 100mm 정도 100mm 예상하고 정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태풍은 어찌 보면 현상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머문 동안에는 더 강한 비가 올 수 있죠. 예. 시간당 한 20에서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비 그리고 한 100mm의 비가 집중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람도 초속 한 뭐 20m까지 불 것으로 보니까 우리가 시속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예. 만약에 차를 mon다고 생각하시면 시속 한 7, 80km 정도의 그런 어떤 위력으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바람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저기압이라는 게 기압이 낮다는 거잖아요. 예. 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이게 그동안에 눌렀던 힘이 없어지니까 이게 바닷물이 위로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너울이 크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한 5m 정도의 너울이 오는데 이 너울도 물결하고 너울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주 해안가 계신 분들 특별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네, 될 것 해안가는 같고요. 특별히 좀 조심을 예,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부지방도 내일 비를 뿌린다고 했는데 오후에 비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태풍이 이제 먼 바다를 지나니까 제주도 가까이 지나니까 남해안과 그다음에 제주도가 직접적인 영향이 들어서 한 100mm 정도의 비가 오는 것이고 예. 중부지방에도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어요. 예. 소나기가 오고 내일은 이제 비구름이 북쪽으로 오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부지방의 비는 최고 60mm 정도 이렇게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긴 더위에 지치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태풍 오면 좀 더위 좀 가시려나 생각하실 텐데 태풍 지나도 덥다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죠? 태풍이라는 게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잖아요. 예. 남쪽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더운 공기를 같이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더워요. 예. 기온이 높죠. 예. 지금 벌써 오늘도 기온을 보니까 지금 요 부근의 온도가 한 35도 나와 있고 경기 지방 지금 한 37, 8도까지 올라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이유는 태풍이 몰고 오는 더운 공기 때문에 예.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태풍은 또 그거 더운 공기 안에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비구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증기 습도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이 온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건 아닌데 왜 그러면 우리가 왜 태풍이 오면 시원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좀 비 내리고 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비가 올 때는 예. 좀 시원해지는 느낌을 예. 받으니까 그렇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보통 8월 후반, 뭐 9월에 이제 태풍이 많이 오는데 9월에는 태풍이 지나면 태풍 뒤쪽으로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면 찬 공기가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경험적인 것 시기적인 때문에 시기적으로 거군요. 예. 이번처럼 예. 8월 폭염이 이어지는 도중에 오는 태풍은 사실은 태풍이 지난다고 해서 바로 시원해지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태풍의 길이 우리 제주를 지나는 길목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다음에 오는 태풍도 또 이런 길을 타고 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그러니까 태풍의 길이라는 게 사실은 예.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공기들의 어떤 싸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림이 나오는데 이 고기압이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고기압의 힘에 태풍이 못 미쳐요. 그래서 저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갑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가는데 저 가장자리가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부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 올해 8월에 생긴 태풍들은 대부분 일본으로 갔어요. 그거는 예.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하나 있고 예. 일본 쪽에 고기압이 있어 지금 그림에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우리나라에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뜨거운 공기가 머물러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태풍이 올라온 건데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확장했어요. 예. 그래서 그 확장한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보통의 경우 8월 말에서 9월 정도의 시기에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서쪽에 머물면서 태풍들이 그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정도에는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에 뭐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워낙에 이례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예. 태풍이 이렇게 계속 오면 태풍이 또 뜨거운 공기를 받아서 또 태풍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태풍이 발달하려면 예. 태풍에 누군가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태풍이 발달하는 에너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다에서 전해지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해수면 온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지금 30도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태풍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한 27도 정도만 돼도 태풍이 발달하는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은 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태풍이 발달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예. 그 태풍이 발달하려면 이렇게 상하로 아주 소용돌이가 이렇게 딱 구조적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상층의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상층에 고기압이 있어서 좀 아래로 하강하는,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있어야 발달을 하는데 예. 하강 기류도 있고 또 상층이 좀 더워서 예.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충분한 고수온 해역에 있지만 태풍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오늘 자정쯤에는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져서 내일은 열대성 저기압의 형태로 영향을 준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 지금 이틀 뒤가 처서더라고요. 그렇죠. 처서면 이제 보통 여름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인다는 그죠. 절기인데 뭐 모기가 뭐 예. 입이 돌아간다고. 올해는 22일 넘겨서도 더울까요? 지금 올해도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이 몰고 온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운 공기, 수증기 이런 것들이 예. 남아 있잖아요. 열대야가 더 심해지겠네요, 그럼. 이제 열대야는 아마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 보입니다. 왜냐면 이번 여름의 가장 큰 특징이 열대야잖아요. 습기가 많이 공급이 돼서. 근데 이 습기를 공급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서해에 있는 바다였거든요. 예. 바다의 고소한 해역 때문에 거기서 많은 수증기가 전달이 된 건데 이번에 좀 전에도 그림에서 봤듯이 고소한 해역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큰 태풍이 오면 예. 예를 들면 큰 태풍이 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물을 섞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고 그래서 이제 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태풍이 한번 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 물론 큰 태풍이 오면 예. 큰 피해가 나니까 안 예. 되지만 그렇지 않은 태풍은 예. 좀 와서 바닷물을 좀 뒤집어 엎으면 그러면 좀 바닷물 온도가 내려가니까 바닷물 온도가 내려가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열대야도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번 태풍이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번 태풍이 오면 더운 공기와 습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열대야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지금 절기 말씀을 하셨는데 절기가 사실 옛날에 정해진 어떤 그 우리 예.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구가 열병을 앓면서 높아지니까 지구 기온이 높아지니까 절기하고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절기도 이제는 현재 더워지는 추세를 반영하면 제대로 정말 그 처서가 처서 역할을 할까? 뭐 이런 좀 궁금한 예.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구가 더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더운 그런 환경에 예. 놓이게 됐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절기까지 무색해지는 그런 그렇겠죠. 상황인데 예. 소형 태풍이긴 하지만 비를 많이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대비는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재난위원 공항진 충북대 개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냉방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전력 수요도 연일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어제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은 더 많은 전력 수요가 예상돼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폭염으로 더운데 태풍 종다리까지 더위를 부채질하면서 전력 수요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냉방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대 전력 수요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96.6기가와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대로라면 사상 최대 기록을 하루 만에 또 갈아치우는 겁니다.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7.3기가와트, 예비율은 7.6%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급 예비력이 5.5기가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준비가 발령됩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때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95.6기가와트까지 오르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5시 때 사상 최대 기록을 뛰어넘으며 하루에 2차례 연속 기록이 깨졌습니다. 올여름 들어 벌써 5차례 기록 경신입니다. 전력당국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영향 범위가 유동적이어서 이번 주까지는 전력 수요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사전에 계획된 예비 자원을 활용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열기를 몰고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태풍이 다가오는데도 끝모를 밤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보내는 피서지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태풍이 폭염을 식히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안전하게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다는 아니지만 마치 휴양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다만 열돔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더위는 여전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강한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면서 역대 최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 데다 태풍의 영향까지 겹친 겁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 해상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를 끌어오면서 폭염을 식히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여전한 만큼 이곳은 평일인데도 물놀이하는 시민들도 여러 보입니다. 파도를 가르지르며 서핑을 하는 시민들도 보이고요. 구명조끼를 입고 몸에 물을 맡겨 간만에 여유를 느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태풍도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아주 뜨겁고 바람도 시원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를 앞두고 있는데도 찜통 더위는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태풍에 이은 또 다른 불청객 소식까지 있는데요. 바로 기습적인 소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도 가끔씩 흐린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무더위 속에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무더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물놀이 하신다면 준비 운동 꼭 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쉬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이민재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으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귀순해 왔습니다. 인천 강화도로 북한 주민이 귀순한 지 12일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영 기자. 네, 조수연입니다. 네, 지금쯤이면 북한 주민을 상대로 관계기관 조사가 이어지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강원도 고성 전방사단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관계기관에 인계해 남하 과정과 귀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순한 남성은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동부전선의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우리 군 감시장비로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움직임이 확인된 뒤로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펼쳐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남성이 해안가에 있는 길로 걸어 넘어왔으며 발견 당시에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의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DMZ 북측에서 북한군은 최근 지뢰 매설과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은 작업하는 북한군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12일 만입니다. 지난 8일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했는데요. 당시 이 주민은 서해로 이어지는 교동도 앞 전방에 물이 빠진 틈을 타서 걷거나 수영을 하며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탈북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해온 가운데 귀순이 잇따르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대응 조치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배경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조수연입니다. 오는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오늘부터 형식과 의제 등을 놓고 본격 물밑 조율에 나섭니다. 25만 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게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회담 준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회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 하루 만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화답하며 속전속결로 성사됐는데요. 당대 당으로 만날 것이냐, 독대를 할 것이냐 등 구체적인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서너 시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이 만나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피할 이유가 없다며
어떤 의제건 논의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주도권을 갖기 위한 삿바 싸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법의 경우 행정부의 권한 아니냐면서 여당이 아니라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할 주제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당내에서 아직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면서 원내 현안이 산적한 만큼 특검법은 후순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이상 추가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께서 틈나는 대로 여러 의원들과 대화 기회 있을 때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정부안이 있는 세제 개편안만 거론하고 그렇지 않은 최상병 특검법 등 논의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최상병 특검법엔 여당이 요구한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할 수 있다며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특검안을 가져오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을 하자, 그리고 본인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했으면은 대표가 된다면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여야가 지구당 부활 등 여야 의견이 거의 일치한 사안에는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요. 이번이 첫 만남이니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합의하기보단 큰 틀에서의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 법안도 있다고요? 네,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강행 처리한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후에도 여야 협상이 이어져 왔는데 조금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합의안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발생한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첫 합의 처리 법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데요. 야당은 조직적인 수사 무마 압박이 있었는지를 따져 묻고 여당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최가 결정된 부당한 청문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도 열렸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전에 국회에서 정부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받고 세부 사안을 조율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 뒤 당정 예산 협의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당정은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으로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KTX 탑승 시 인원과 관계없이 할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 대표가 일요일에 만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개 설전은 마치 법정 공방 예고편 같았습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개인죄라고 주장합니다.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실무 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대표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뭘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처리해야 됩니까? 자기들 거 내서 협상하면 되지. 대화의 조건이라는 건 없고요. 유연성이 강화된 법안을 내놓으면서 한쪽은 마치 뭐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좀 어떤 의미인지 갈팡질팡한다라는 의미를 지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네, 여야 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는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토위 전체회를 거쳐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마침 들어왔는데 제 옆에 복귀한 의원님이 계신데 지금 상임위 계시다 오신 거죠? 네, 국토위에 더더군다나 국토소위 소속이라 예. 이 회의를 하고 예. 이제 저의 주장과 저도 대표 발의를 했었기 예. 때문에 발언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건 못 보고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더 구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번에 이제 법안을 냈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대립하는 것보단 정부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면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많은 양보를 한 결과입니다. 예. 또 국민의힘 입장에선 또 국민의힘이 양보했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저희가 이 속보 전해드리려고 복귀한 의원이 모신 건 아닌데 마침 또 속보가 지금 들어와서 복귀한 의원께서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본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일요일에 잡은 거는 이번 주는 안 넘기겠다 뭐 그런 의지인가요? 양 대표가 다 적극적으로 지금 이 대표 회동에 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지금 막 선출된 당대표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의제를 조율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회동도 필요하겠지만 새로 신임 당대표가 되면 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러저런 이야기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당연히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는 회담을 약속했다고 보고요. 이번 일요일로 잡은 거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평일날에는 일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잡아놓은 일정들이 예.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주말에는 조금 한가하니까 일요일로 잡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도 실무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금방 우리 복귀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그동안 싸우고 뭐 정쟁하고 또 강행 통과하면 거부권하고 했지만 결국 또 합의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제 정치가 다시 복구되고 정치가 할 일을 한다 이런 모습을 줄 수 있도록 이번 25일 여야 대표 회동도 성과를 내기를 예.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회동이 일요일에 잡혀서 아마도 이제 기자들도 일요일 휴일을 반납하고 이제 열심히 취재를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요일이라 다른 일정 많이 없을 테니까 이 회담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 대화를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22대 국회 들어서 첫 합의 처리되는 법안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뭔가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아마 여야 모두의 바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민주당으로 인사를 오지 않았습니다. 예방을 안 왔어요. 그때 빨리 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또 선출이 됐으니까 예. 어느 누가 예방을 하는 형태보다는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했고 그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방도 안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격적으로 좀 성사가 된 것 같은데. 예.
이재명 대표는 자유롭게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과 의사에 따라서 뭐 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용산이라고 하는 어떤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화제 어떤 주제들을 들고 나오기가 다소 좀 조심스럽고 그렇게 보면 다소 위험성이 내포된 만남 아닌가 뭐 예. 이런 걱정도 좀 해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불과 1년 전 시계를 돌려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체포동의안을 읽었던 그런 네.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정치는 그런 거 없다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좀 신경전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예.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하듯이 법무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취지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읽어 나갔던 예. 모습. 당연히 또 그러면 당사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반박하는 모습 아까 봤습니다만 그렇게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제는 또 제1야당의 대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과정에서 뭐 그런 과거의 인연과 악연이 뭐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보다는 아까 우리 복귀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밑에서 실무회담을 통해서 의제 조율하고 합의할 걸 합의하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당으로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일단 정책과 민생이라는 이 키워드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특검, 최장병 특검이라는 것이 아까 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로서는 양쪽에 좀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이런 예. 지금 모양새여서 그 부분에 대한 해법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걸로 아마 세게 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이참에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 만나서 우리가 주장하는 금투세, 뭐 종부세, 상속세 등등을 정책과 민생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많이 제안을 하듯이 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면 최장병 특검도 저는 솔루션을 하나 가지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저는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예. 이 차에 한번 저는 합의의 출구를 한번 만드는 것도 고민을 충분히 해야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걸 다 얘기하려면 밤샐 것 같은데 의제 조율하다가 설마 회동 깨지고 그러진 않겠죠? 그럴 수는 없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양쪽 예. 다 피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여야 대표가 지금 속전속결로 날짜 잡았는데 속내는 복잡할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나 하나씩은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할 텐데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제일 먼저 꺼내고 싶은 의제가 어떤 걸까요?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최혜병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의제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차적인 것이고 결국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것만 만약에 따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회담의 성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최혜병 특검법을 25일 만남을 통해서 사실상 여야 당대표의 합의로 진행하는 것 이것만 내놔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구나 이런 어떤 그 느낌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 법안을 좀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근데 발의해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안을 만들기가 예. 현재 국민의힘 내 상황으로 볼 때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우리 김근식 교수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최혜병 특검법을 제3자 형태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사실에 기반한 주장인지 아니면 그저 그 정치적 공격거리인지 한번 예. 25일 회담을 통해서 보면 알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빨리 입장 정하고 법안 발의해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뭐 데드라인까지 정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뭐 삼재 특검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께서는 또 삼재 특검 생각도 안 한다. 예, 받을 수 없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으로 일관되게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장을 뽑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셀프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죠. 근데 삼권 분립의 정신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다면 그런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보 공작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뭐 어때? 하자. 그 당사자들 나와서 수사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예.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일단 내라. 예. 장난치나?
그런 거예요. 법안도 없이 10명도 못 모아? 대표나 되시면서 그죠? 법안도 없이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법안 내셔야지. 그럼 만약에 냈다고 하면 대법원장 추천 이건 반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또 당에서 많은 분들이 야 그거라도 그거 받자 이렇게 하시면 저 동의해 줄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세요. 네, 일단 내라는 거거든요. 의원 10명도 못 모으냐? 일단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안을 발의하는 걸 예.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의 이제 서명을 받아서 예. 발의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일관된 입장은 이게 안보와 보훈이라고 하는 우리 보수 정당의 우리의 전문적인 우리의 우월한 영역에서 계속 실기해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자라는 의미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 출마하면서 이걸 제3자 추천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특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법안을 발의한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키려는 반헌법적이고 독소조항이 있는 그 법안에 대항해서 우리 내부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안으로 절충을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10명 모아서 발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뒤로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이 입장은 그대로 가되 자기의 본인의 공약이었으니까 이걸 당내의 의원총회든 또 당내 의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안으로 일단 관철시켜 보겠다.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지금 관철의 노력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도 지금 입장을 알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현역 의원들을 또 이렇게 그룹핑해서 만나고 있고요. 수시로 지도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그 대표 입장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뭐 시한을 25일 내라 10명 사인 못하냐 이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면 그 토론의 과정 속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토론을 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현역 우리 108명의 의원들 내 설득이 좀 힘들었다.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안 된다고 국민 앞에 솔직히 이야기가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일 데드라인은 너무 야박하다. 그럼요.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26일 데드라인이냐면 28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26일까지 국민의힘의 안이 나오면 현재 발의되어 있는 민주당의 안을 가지고 둘이 이제 그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세 번째 발의안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6일까지는 안을 내놔라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안을 뜯어고치는 것보단 두 개의 안을 가지고 협상하고 조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26일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느낄 때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 자당 내 의원들 설득 작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최혜병 특검법을 제3자 형태로 해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외부적으로 그 얼마나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8일도 본회의도 또 넘어간다라고 하면 시간 끌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전세계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안이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합의를 해주는 것처럼 최혜병 특검법도 여당에서 안을 갖고 온다면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묶여있는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도 함께 풀려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쟁을 좀 멈추고 앞으로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26일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근데 이현주 의원도 지금 제3자 특검 법안 자기 본인은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민주당 내부 교통 정리도 안 되면 이거 하나마나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현주 의원도 본인은 반대하지만 당에서 찬성 입장을 한다면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우려거든요. 제3자 특검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아닙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또한 있어요. 근데 또 그만큼 제3자라도 받자라고 하는 것은 꽉 막힌 전국을 좀 풀어보자라는 두 가지 의견이 같이 있는데
이것이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안이 만들어진다라고 예. 하면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근데 26일까지 좀 기간이 촉박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5일 날 여야 대표 만나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럼 한동훈 대표가 뭔가 진전된 안을 갖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긴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간적으로 일단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빨리 안을 내라. 26일까지다. 라고 윽박지르면서 숙제하는 것 검사하지 말고요. 모처럼 생긴 이 협치의 기회 아닙니까?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때 말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을 변한 적이 없어요. 토론의 과정을 좀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저는 그래서 25일 날 만나면 이 정도 합의는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야 대표를 만나서 합의를 할 텐데 뭐 금투세나 몇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합의한 게 나올 것이고요.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내용이 지금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은 일단 세 번째 안을 좀 올려놨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안을 올려놓긴 했지만 강행 통과를 하지 않고 기다려주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충분히 복 의원님 시간을 좀 더 주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이번 세 번째 안은 강행 통과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설득하든 토론하든 해서 국민의힘의 단일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일정한 양보죠. 한동훈 대표도 그 기다려주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하겠다. 저는 그 정도의 합의는 가능하다. 그건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아니죠. 민주당도 좀 내라 하는 거니까 어차피 강행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다수의 힘이 있는데 기다려주는 거죠. 저는 뭐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훈 할 수 있어, 할 수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힘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윽박지르지 좀 말아라. 그 얘긴데요.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두 가지 의견이 좀 존재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25일 날 일정 정도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28일 날 본회의에서라든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또 다른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온건파가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 의원들,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좀 더 강한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 득세를 하고 또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상으로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의를 막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강제 처리해도 또 거부권 행사해도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계산을 민주당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안은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독소조항 몇 개, 특히 추천권과 관련돼서 중립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으로 우리 국민의힘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만 좀 달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같은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일단 여야 대표가 마주 앉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갈지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여야 대표 회담을 지나고 나면 영수회담 하자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대통령실에서 축하난 전달 자체가 어렵다. 민주당에 지금 연락을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축하난을 보낼 때 전화를 예를 들어 후보에게 하는 게 아니고 비서실장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장 못 받아도 비서실장이 리콜을 하죠. 그거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럼 비서실장하고 안 되면 비서실 차장하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정무 라인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통로들을 갖고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았다는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거를 밝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거를 공방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바로 안 되면 그 다음날 전화해서 난 보내면 되잖아요. 바로 다음날 안 보내면 그 다음날 보내도 돼요. 그리고 그 주문해서 보내면 되지 무슨 뭐 물론 제일 좋은 건 수석이 난을 들고 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 정권이 정말 그리고 야당과 만나는 거 뭐 그런 게 진짜 재미가 없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난을 수석이 들고 가면 되지 뭔 연락이냐 뭐 이런 얘기이신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또 정무수석에 가려고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고 문자했더니 답장도 안 왔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이 예.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무수석이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했던 그 근거가 있을 것이고 예. 전화를 했거나 문자하는 거 다 남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당사자인 이해식 비서실장이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지금 원외에 계시는 유상호 의원이 추측해서 말할 게 아니고 전화번호를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아 설마요. 그렇죠? 무슨 일일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별 문제가 아니고 예. 간단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이걸 민주당에서는 야 그런 거 보니까 뭐 난 하나 주는 거 갖고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아니 뭐 영수회담 되겠냐라고 이제 대통령의 불통을 강조하는 것 같고 예. 지금 대통령실은 억울한 게 뭐냐면 정말 당대표 되자마자 예. 당연히 전화했고 문자했다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무수석이 난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가는데 약속을 하고 가야지 언제 갈지 약속을 해야 그냥 되는 갈 수는 없는 예.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프로토콜이 있는 겁니다. 예. 그 프로토콜대로 한 건데 일단 당대표 비서실장이 연락이 안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이해식 의원이 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을 거부한 건 제가 아닐 정무 거 아니에요? 비서관 예.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던 비서관이었어요. 예. 저는 뭐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화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전당대회가 있는 날 결과가 나오면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가기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도 가야 돼요. 왜? 협치를 해야 되고 정무수석은 어쨌든지 간에 협치의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당이지만 불편하지만 가서 축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시간 약속 안 하고 안 하고 가는 겁니다. 안 하고 전당대회 현장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비서실장과 조율하고 대강 몇 시쯤 통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프로토콜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깨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화를 비서실장이랑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받는다? 뭐 이해식 비서실장 뭐 임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그동안 상대당 야당이지만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모습 이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거라 전화를 받느니 안 받느니로 해서 본인들의 소통 노력의 부족함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충고드리고 싶고요.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벗어난 논쟁 이런 것이 여야의 대화를 막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 소통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저 들고 오세요. 들고 왔는데 안 만나죠. 대표실 앞에서 만약 정무수석이 서성거리고 있으면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대표가 안 만나주겠습니까? 저는 진정 어린 노력을 좀 하시라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들고 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전화해서 일정 조절하고 대표 계실 때 당연히 대표 계실 때 가서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갔는데 들고 오라고 하시지만 가서 대표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그렇게 했다는 건 제가 들어보니까 훨씬 더 그게 안정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가서 일정 조율을 하고 난을 들고 가서 직접 전달했고 또 그 이후에 전화 통화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프로토콜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은데 저는 뭐 빨리 사실관계 확인하고 연락해서 난 축하난 보내는 게 무슨 그게 큰 일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서로 간에 이렇게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공개한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거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받은 걸로 끝내야 되는데 다시 노력해야죠. 날 잡으면 되는 거죠. 예. 끝까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해식 비서실장이 지금 뭐 부재중 통화 좀 확인 좀 해볼 것 같은데 연락이 좀 빨리 돼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한다르크 되어달라? 한동훈 당대표가 당 원로들과 만났는데 한다르크, 제가 뭐 추다르크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한다르크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만큼 지금 당이 굉장히 상황 안 좋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예. 이제 잔다르크 역할을 우리 당에서 해달라는 의미로 아마 한다르크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잔다르크가 호명되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총선 참패 뭐 당연히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거대 야당을 맞닥뜨리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거대 야당의 힘에 의한 어떤 국회에서 통과, 일방 통행에 대해서 막을 재간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위기 상황에서 빨리 이 국민의힘을 다시 난국에서 구해줄 잔다르크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건 당연한 주문인 것 같고요. 이 잔다르크 역할을 할 한다르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위기의식에 대해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잔다르크만큼 절박한 역사적 인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이 위기다. 심지어는 제가 보면 우리 당내에서는 위기의식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절박성을 깨닫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한다르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도 이번 기회에 좀 복원을 해서 22대 정치, 22대 국회가 다시 일하는 정치, 또 일하는 국회, 협치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가지고 좀 문제를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자신의 위기에서 우리 당을 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경 의원님, 한 원로가 유흥수 전 주일대사인데 한동훈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머리 좋은 거는 입증이 됐는데 가슴으로 정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그 말을 깊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깊이요? 한동훈 대표가. 실제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는 똑똑하다, 말 잘한다. 그런데 너무 차갑다. 과거 검사 때 수사했던 그런 모습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분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정치는 이성도 필요하지만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이걸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 공감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 또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정말 한동훈 대표께서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여야 대표 회동도 그렇고 정치력 시험 무대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당 대표로서 지지율이 성적표기 때문에 지지율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이 요즘에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보여주시죠. 네, 당 지지율이 좀 고전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컨벤션 효과도 있겠지만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하나 여론조사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좀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또 앞으로 더 나올 여론조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국 신당하고 합쳐 보면은 더 큰 차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게 이제 위기의 사실은 가장 실제 지표이기도 하고요. 일단 분석을 해보면. 지난주 또 지지난주 정봉주 사태 등등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상당히 많은 언론의 관심,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을 반성해 보면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만 취임 한 달 동안 일단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 가지고 시위를 많이 좀 소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등등해서 정책으로 승부를 좀 하기 위해서 민주당하고 상당히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 또 복권 문제로 느닷없이 문제가 또 정치적 국면이 당정 간의 어떤 이견으로 많이 표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은 당연히 했어야 될 이야기이고 또 당신과 민심을 전달하는 집권여당 대표에서 해야 될 일이야기였습니다만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당 내부 이제 당정 관계에 치중하다 보니까 외부로서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아직 시간이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보여주신 김에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 지지율도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거든요. 이 단어 여러 가지 해석을 나눌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야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민주당의 뭐 컨벤션 효과, 전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지난 광복절 행사가 처음으로 갈라진 행사 아니었습니까? 이 갈라진 행사가 될 수밖에 없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독립 영웅들을 폄훼하는 이런 인사가 관장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많은 차에 이번에 이제 그 을지훈련을 앞두고
과거 7, 80년대 그 뭐 영국 논란이나 이런 것들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반국가 세력, 가짜뉴스 세력 뭐 이들과 국민들이 항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그 친일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서 저는 우리 이제 이념을 남과 북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이런 메시지를 억지로 낸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맞지도 않는 메시지인 것이고 이런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설령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도 얼마나 다가가겠습니까? 정말 시대와는 다른 메시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뭐 역사관 논쟁이 뜨거운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뭐 지지층 결집 노린 거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적절치 않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거북한데 중도층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이념 전쟁의 드라이브를 좀 강력하게 걸면서 다들 좀 뜨악했고 결국 그런 과정에 민심이 이탈하면서 저는 이번 총선에 우리가 수도권에 참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에 그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다음에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런 등등으로 점수를 잃었다고 한다면 그와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지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문제 가지고 대통령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지금 이념에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공산 반국가 세력 이야기고 항전 이야기하면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도 또 대통령실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내놓는 공식 메시지에는 조금 더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들을 좀 소구력이 있는 유연하고 그리고 다가갈 수 있는 저는 메시지와 노선을 기조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상승을 위한 당정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정봉주 전 의원 최고위원 경선에서 탈락을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그냥 국민의힘 들어와라. 명파리 토벌 같이 하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이라고 보기에는 시에 가까운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봉우 정봉주 씨입니다. 오랜 친구 정봉주 전 의원에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시를 띄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의 초기에는 승리를 구가하더니 개딸을 공격해 패전하고 말았으니 슬프고 슬프도다 이렇게 글을 썼고요. 민주당은 잊어버리더라도 스스로 당당함은 잊지 말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명파리 도적을 토벌하자 이렇게 시를 올렸습니다. 오랜 친구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진짜 국민의힘 오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종의 조롱 아닌가 싶습니다. 조롱입니까? 예. 일종의 그 특정하게 결집된 세력들이 그 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두고 대표적인 피해자로 이제 정봉주를 거명하면서 조롱하고 분란을 유도하는 이런 모습 같은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17대 때 시작을 해서 김재원 의원과 같은 때 일종의 국회 입사 동기시라 그런 뭐 인연들은 좀 있을 텐데 정봉주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번 총선 때에도 본인을 탈락시키고 컷오프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런 말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흔들리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봉주 의원이 오랜 그 야인 생활 속에서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들어왔으면 또 다른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듭니다만 본인이 선거에 임하면서 조금 판단의 착오를 한 것 아닌가 싶어요. 명파리 토벌 같이 하자는 한시까지 올린 건데 좀 진정한 마음이 담긴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정봉주 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리가 만무하고요. 들어와서 또 큰 도움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원주 최고위원 두 분이 오랜 친구는 맞아요? 정봉주 의원이 선배죠. 친구는 아니고요. 친구가 아닙니까? 입사 동기니까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김재원 최고가 민주당의 저런 이제
2위였다가 그렇게 한순간에 6위로 추락해버리는 이른바 여기는 저는 개딸 전체주의라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딸 전체주의의 어떤 횡포에 대해서 아마 비아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판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정봉주 의원이 들어와서도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될 거고 또 들어올 리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저렇게 시 한 편으로서 이 정치판을 조금 우리가 웃으면서 보자 뭐 이런 정도로 봐주시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 스카우트 제의한 줄 알았는데 저만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군요. 예, 그건 아니군요. 코미디를 좀 다큐로 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탯줄이 달려있는 신생아를 저수지에 버린 20대 친엄마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미혼모인 이 여성은 혼자 낳은 아기가 숨쉬지 않아서 겁이 나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저수지 한쪽에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저수지 앞을 분주하게 오갑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반쯤 영아 시신이 저수지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아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발견 당시 태반과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시신은 부패되기 직전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이 건진 후에였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시신을 하얀 천을 덮어놓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러면서 그 폴리스 라인을 치놓고. 영아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2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미혼의 무직 상태로 혼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심적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정일보다 일찍 양수가 터져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면서 출산 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고 이에 겁이 나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사망 시점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지만 부검 결과에 따라선 수집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액체 상태의 코카인 원료를 국내로 들여와 가공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코카인은 모두 60kg, 2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양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남성 집을 급습해 가방을 열어보니 벽돌처럼 생긴 노란색 물건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캐나다 국적의 50대 남성 A씨가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갖고 있던 코카인입니다. 해경은 앞서 한강 인근에서 코카인을 거래하려던 한국인 판매책 2명을 체포했습니다. 코카인 소지 혐의, 판매 미수 혐의로 현 시간 긴급 체포합니다. 이어서 캐나다 범죄 조직의 고위급으로 활동한 마약 공급책 A씨를 검거한 겁니다. 이렇게 압수한 코카인만 모두 60kg에 달합니다. 시가로 1,800억 원어치, 무려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A씨는 선박을 이용해 액체 상태의 코카인을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특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코카인을 액체 상태로 만들고 특수물질을 섞어 선박에 실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강원도에 있는 창고에서 화학 전문가로 알려진 콜롬비아 조직원들을 통해 고체 상태로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과거 미국과 캐나다에서 코카인을 밀반입하다 검거된 전력이 있고 압수한 코카인의 과거 캐나다에서 활동한 마약 조직의 영문 명칭이 각인돼 있다며 캐나다 범죄 조직이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카인을 캐나다 범죄 조직원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 밀반입, 가공, 유통까지 가담한 최초의 사건일 뿐 아니라
국내 연계 마약 조직의 유통 관계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은 A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코카인 가공 과정에 가담한 외국인 2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60대 차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반쯤 서울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고 차량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차 씨가 주장하는 차량 급발진은 사실이 아니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개그맨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1시 반쯤 인천시 서구 성남동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다큐멘터리에 실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서 참담하다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PD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자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자신은 성범죄자로 나는 신이다는 음란물로 낙인 찍었다며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고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PD는 또 경찰이 언급한 장면은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체에 대한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성들의 얼굴에는 강한 모자이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0대 주부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2달간 강제로 입원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 이 보호입원 제도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관련 내용과 화제가 되었던 잠실야구장 납치 사건에 대해서 김민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해 12월입니다. 30대 주부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무려 2달이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2달 넘게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영화에만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도 벌어진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나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0대 주부 A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고지하고 그 남편과 특히 아이에 관한 양육권 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A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고지하고 난 때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설 응급요원 2명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A씨 의사와 무관하게 A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건입니다. 그 A씨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이제 보호 입원 절차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손도 못 쓰고 그대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네, 지금 먼저 남편과 시댁에 의해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이 30대 주부 이야기를 직접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남자 2명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들어와서 저보고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이혼하자고 고지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30대 주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죠. 보호 입원이라는 이 응급 구조사들의 말에 경찰이 개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호 입원 어떤 제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증상에 따라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자진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거부하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제 환자 본인에게도 좀 위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에서 정한 보호 의무자의 자격 요건을 가진 2명 이상이 정신병원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대면 진료해서 입원이 필요성이 있으면 입원을 시키는 제도인데요.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인신이 구속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전문의의 소견을 크로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이제 전문의가 같은 의견을 이제 개진하면 입원을 유지하고요.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바로 퇴원 조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어쨌든 2명 정도의 전문의가 필요한데 사실 이 그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강제로 입원이 됐다는 건 절차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법에서 정한 절차 그대로 이제 입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30대 주부 A씨 사례처럼 피해가 발생하진 않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이 절차를 약식으로 이제 처리하거나 심지어 일부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대 주부 A씨 사례처럼 이제 사실상 강제 입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30대 주부가 이제 인신보호구제 청구라는 것을 요청한 끝에 퇴원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신보호구제 청구라는 게 일단은 2달 이상 그 정신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는 좀 없는 그런 어려운 제도인가요? 일단은 인신보호구제 청구라는 절차가 있다는 점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경우에는 피해자분들 중에서 미성년자나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법적인 구제 절차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안다 하더라도 이 청구라 돼 있잖아요.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이제 본인이 억울하게 강제 입원 당했다는 사정을 소명해서 법원에 이제 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신문 기일을 잡습니다. 저희 재판처럼 재판 기일을 잡고 그 재판 기일에서 이제 판사님께서 이게 이제 입원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득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지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보호 입원제라는 것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사실 실제로는 좀 많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강제 입원이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 관련해서 2019년에는 519건을 이제 기록했고요. 가장 최근이 2023년에는 613건을 기록해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매년 이렇게 수백 건씩 저희가 지금 사례 수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수백 건씩 발생하는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보완이나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개선점이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이제 그 강제 입원이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그 누가 보호 의무자냐 이거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30대 주부 A씨 사례를 보면은 남편과 그 이혼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었잖아요. 근데 상대방 남편이 보호 의무자 자격이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법에 따르면은 그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이거나 과거에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은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송 직전에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에서는 보호 의무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이제 법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만약에 지금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이 난다면 이 30대 주부께서 이 나중에 이제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어쨌든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이 경우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제 전문의가 대면 진료를 해야 되고 저희 법에서 정한 여러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개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경우에는 그 벌칙 조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30대 주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법률이 적용돼서 어느 정도 좀 처벌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정황을 보면 A씨 주장이 사실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두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하나는 A씨가 그 정신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그 밝혀졌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신보호 그 구제 신청을 하면 네.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재판기일 전에 남편 측에서 이 보호 입원을 철회를 합니다. 철회한 이유가 뭘까요? 보호 입원 이제 자체가 적법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남편도 그게 법원 심리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게 명백하니까 심리 전에 철회한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던 30대 주부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뭐 실제로 이혼 소송에도 이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굉장히 그 계획적으로 보호 입원 제도를 악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혼 분쟁에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이에 대한 양육권 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혼 소송 초기에 누가 아이에 대한 양육을 선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이 그 1심만 2, 3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경우에 그 남편과 아내 중에 어느 한 일방이 아이에 대한 양육을 선점하고 네. 1심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 법원에서는 양육 조건을 쉽사리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 양육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혼 소송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에 아이에 대한 양육을 선점하고자 상대방 배우자를 강제 입원시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굉장히 안 좋게 적용이 돼요. 제가 다시 해석을 좀 하자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성분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이력이 있으면 네. 나중에 그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오는데 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렇죠. 벌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법률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뭐 이 사건은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야구장 납치 미수 사건입니다. 잠실 야구장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 미수하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지금 도주한 지 8일 만에 붙잡히게 된 거죠? 이게 사건이 12일에 발생을 했고요. 네. 그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약 8일 만에 그 인천 부평에 소재한 모텔에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파로 지금 뭐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 이제 뭐 그 앞에 있는 문과 뒤에 있는 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성이 다가와서 이제 입을 막으면서 네. 납치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어떤 정황이 담겨 있었는데요. 잠실 야구장 주차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가 사파로 전부 표현해 드리진 못했지만 가로등이 뭐 많고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밝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도주하는 그 범죄자의 어떤 몽따주 정도만 대충 볼 수 있었다라고 피해자가 이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용의자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붙잡히게 됐다는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게 저희가 아까 자료화면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네. 이게 이제 사건 발생지가 노상 주차장이라서 CCTV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경찰은 부득이 주변 시설 CCTV는 물론이고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역추적하면서 네. 가해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이다 보니까 차량은 정말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야구 시즌이라서 야구장 찾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 소식 들으시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실 야구장이라는 그 주변에서 납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하진 않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떠실 것 같은데 용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잠실 야구장 주변을 범행 장소로 물색한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범행 장소를 치밀하게 물색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사건 범행 시간이 야간이라서 CCTV 화질이 선명하지 않을 때고요. 그리고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인적이 드문 시점에 목격자가 없는 시점에 범행 시간대를 골라서 피해자를 물색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혐의가 좀 적용이 될까요? 이 사건 가해 남성 진술에 따르면 그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혐의는 강도상해입니다.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하게 돼 있고요. 혐의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도상해라는 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잡힌 범죄자의 말에 따르면 강도상해인 거잖아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납치를 하려고 했었다고 했기 때문에 뭐 납치 미수 이런 걸로는 적용이 불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범죄 중에서 이제 납치 관련된 거는 이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있고요. 성인에 대한 납치에 관한 범죄는 인질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인질상해죄나 강도상해죄 중에 이제 좀 비교 형량을 할 것 같고, 근데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강도상해죄 충분히 유일 가능하고 형량도 그게 더 높습니다. 만약에 납치범들이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을 조금 더 타깃으로 노리는 경우가 많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분들 노상 주차장 지금 야구 시즌이라서 야구 보러 가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야구가 이른 시간이 끝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노상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가혹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인적이 드문 곳에는 여성 혼자 쉽게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게 납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그 피해자의 신변 자체가 납치범의 통제에 이르기 때문에 그 전에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혹시나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지목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인적이 드문 곳 같은 경우는 좀 혼자서 이제 외출이나 이제 통행을 자제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즐겁게 야구를 보러 갔다가 이런 일이 뭐 생겼다고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좀 피해자의 트라우마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도심 납치 사건까지 이렇게 보니까 둘 다 좀 믿기지 않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두 사건 다뤄봤습니다. 김민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6시쯤에는 제주도에 근접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태풍이 몰고 오는 덥고 습한 공기 탓에 무더운 날씨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세력이 강하진 않고 또 지속 시간도 짧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많고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태풍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태풍 진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는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 제주도에 근접해 통과하겠고 이후 저녁부터 늦은 밤 사이 목포 서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제주 앞바다와 서해 남부 일부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특보도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와 호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리는 양을 살펴보면 제주도와 남해안, 호남 서해안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은 충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덥고 습한 남서풍을 몰고 오면서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30일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6도, 대구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한때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모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비로 인해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지만 이후 다시 기온이 올라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강한 물결도 밀려들면서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 또 서해안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로 북상하는 9호 태풍 종다리는 오늘 저녁에서 늦은 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태풍의 규모는 작지만 역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태풍이 모두 늦여름 이후에 발생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역대 한반도에 큰 피해를 가져왔던 태풍을 홍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최악의 태풍은 2002년 8월 루사입니다. 강릉에서는 8월 21일 하루에만 870.5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46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고 5조 1,4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03년 9월에는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바람 강도로는 역대 가장 강했는데 초속 60m가 넘는 강풍은 크레인까지 쓰러뜨리며 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태풍의 이름이 생긴 이후 우리나라의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태풍은 1959년 9월 사라입니다. 849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남부지방을 덮친 2022년 9월 흰남노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쏟아버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49년 만에 용광로 가동을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루사와 매미, 2010년 곤파스와 2022년 흰남노까지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던 태풍은 모두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요, 따뜻한 물이 점점 쌓여서 아주 두껍게 상층에 따뜻한 바닷물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풍이 사실은 지나가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물속 밑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이렇게 더 강력한 태풍이 생기는 거고요. 지난해 여름 23.1도로 최근 10년 대비 0.5도나 상승한 해수면 온도 역시 강력한 태풍을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 종다리는 오늘 저녁에서 늦은 밤 열대저압부로 약해져 목포 서쪽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높아진 해수면 온도와 증가하는 수증기, 불안정해지는 대기 상태가 여름보다 강력한 가을 태풍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종다리는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첫 태풍입니다. 종다리 이전 태풍 4개는 줄줄이 일본으로 향했는데 종다리는 뭐가 다를까요? 장하영 기자입니다. 보통 태풍은 태평양에서 발달해 서쪽으로 이동하다 동쪽으로 꺾이는 C자 형태의 이동 경로를 보입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앞선 태풍들은 역C자를 그렸습니다. 5호 마리아부터 6호 손띤, 7호 안필, 8호 우쿤까지 적도에 더운 기류가 모이는 곳에서 발생해 비슷한 경로로 줄을 이어 일본으로 북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더운 고기압과 일본 동쪽의 고기압, 이 두 개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매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들이 더위의 기세를 뚫지 못하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9호 종다리는 이 경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7호 안필이 빠져나간 자리를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메우면서 태풍의 가장자리가 서쪽으로 이동했고 태풍 발생 위치도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태풍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보다 남쪽, 그러니까 대만 부근에 가까운 쪽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빠르게 북상을 하게 되면서 태풍이 발달할 시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서해를 가득 채운 따뜻한 수증기는 종다리를 태풍으로 만들었지만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세는 여전합니다. 종다리가 세력을 더 키우지 못하고 서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채 북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정전 소식도 많이 전해지죠. 대부분 변압기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데요. 자칫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노후 변압기 교체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깜깜한 1층에 주민들이 모여 바람에 더위를 식힙니다. 298세대 주민들은 하루 동안 이어진 정전에 무더위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도 열대야 속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당황스럽고 날씨는 덥지만 않고 열대야만 아니더라도 좀 참겠는데 많이 답답하죠. 무더위에 전력 소비가 커지자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세대별 전력 사용 설계용량이 1kW 수준. 모든 세대가 동시에 1kW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변압기가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출시된 7평대 벽걸이 에어컨의 전격 소비 전력이 0.78kW로 다른 가전제품까지 더하면 정전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변압기가 20년이 넘은 경우도 전체 6만 8천여 대의 30%에 달합니다. 고장 우려로 새 것으로 교체하려 해도 적게는 2천만 원대 비용이 들어 부담입니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 등 제약이 있어 신청 건수 대비 실제 지원이 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려 과열되면 정전은 물론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전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압기 용량에 맞게 그 전기 설비라든가 전선 용량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변압기 손상뿐만 아니고 전선도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전기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에서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오늘 전력 수요는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수요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96.6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어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95.6기가와트를 하루 만에 또 경신하게 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 수요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7.3기가와트, 예비율은 7.6%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태풍 종다리의 이동 경로와 영향 범위가 유동적이어서 이번 주까지는 높은 수준의 전력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는 지난 5일과 12일, 13일에 이어서 어제까지 5차례나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위험시설물은 미리 꼼꼼히 점검해야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강력한 바람을 품은 태풍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 창고 시기로 전왔는데 그게 널러가면서 그 사람까지 그 널러갔네요. 그 따라서. 태풍은 곧 지나갔지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소송은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아파트 지붕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날아가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지붕 구조물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었고 2010년경에도 태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날아간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차량 주인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측은 태풍에 대비해 지상에 주차된 차량을 지하나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도 했는데 법원은 안내 방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조물 점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몇 달 뒤 대전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풍 때문에 교회 첨탑이 강풍에 날아가 주택 지붕을 뚫고 안방까지 덮쳤던 사례에서
법원이 다시 피해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매년 여름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발생한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교외에서 첨탑이 견고하게 고정돼 있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9호 태풍 종다리도 순간 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할 예정입니다.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경우 미리 점검에 나서야 피해뿐 아니라 법적 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음 달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금값은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홍 기자입니다.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트라이온스당 2,073달러였던 국제 금 선물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다 지난 18일 장중에 사상 최고가인 2,549달러를 찍고 2,545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금값 상승세 기울기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띠고 있어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면 금값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는 만연해 있습니다. Waiting for the September rate cuts, which I think are pretty much expected and priced in. So unless something happens in September, or unless, the Fed is going to give us some surprising views that they have.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난달 미국의 저조한 고용 지표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는 72% 확률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주 23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에서 진일보한 금리 인하 신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각국의 금리 인하가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금값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렇게 국제 금값이 상승하면서 금괴 한 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 약 13억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1시 41분쯤 전 거래일보다 0.2% 하락한 온스당 2,501.74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국제 금값은 지난 16일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한 뒤 숨고르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핀셋 규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해 수도권 대출 한도를 더 조이기로 한 겁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적용되는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여기에 미래 금리 인상폭인 스트레스 금리까지 더하면 대출 한도는 더 줄게 됩니다. 현재는 1단계로 0.38%포인트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비수도권 0.75%포인트, 수도권은 무려 1.2%포인트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지방은 800만 원, 수도권은 1,700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애초 계획을 수정해 비수도권보다 인상폭을 높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4년 만에 8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가계대출은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해도 가계비 급증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DSR 범위 확대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다면서 100% 완충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회사는 소비자가 배터리를 완충하더라도 내부에는 추가 충전 용량이 존재한다며 소비자에게 보이는 완충 상태는 안전성이 검증된 구간에서의 충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배터리 충전량은 화재 원인인 내부 단락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면서 적은 충전량이라도 화학물질 반응에 따라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정계 거물인 뿌라윗 웡수안 부총리인데요. 한 기자가 질문을 하자 머리를 두 차례 거칠게 내려쳤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 표정을 보니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죠. 태국 현지 언론들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뿌라윗 전 부총리가 탁신 전 총리의 딸이 신임 총리에 선출된 데 대한 질문을 한 타이 PBS 방송 기자의 머리를 손으로 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뿌라잇 전 부총리 측은 기자를 다치게 하거나 겁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 종종 친분 있는 기자를 장난스럽게 놀린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이어 당일 밤 뿌라잇 전 부총리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해를 풀었다고 덧붙였지만 태국의 언론단체와 타이 PBS는 기자를 위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스쿠터에 앉아서 쉬고 있는 한 여성, 갑자기 건너편 버스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가로등과 흰색 차량을 들이받고 버스는 가까스로 멈춰서게 되는데요. 이 사고 현장 바로 코앞에 있던 스쿠터 운전자가 재빨리 몸을 피해서 아주 기적적으로 2차 사고를 피합니다. 지난 13일 충칭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입니다. 다행히 버스 승객들도 모두 무사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버스 기사의 운전 과실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 새벽 호텔을 방문한 야생 불곰 한 마리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후에 카운터로 들어와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먹을 걸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옆에선 한 직원이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인기척을 느낀 직원이 깨어나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리둥절한 표정이죠. 이내 침착함을 유지한 채 천천히 일어납니다.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재빠른 동작으로 휴대폰만 챙긴 채 빠져나가는데요.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의 한 호텔에 불곰 한 마리가 들어오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 CCTV에 포착된 직원의 침착한 대응이 SNS로 퍼지며 화제가 됐습니다. 네, 각양각색 동물원 식구들이 체중계 앞으로 지금 총출동했습니다. 영국 런던 동물원의 주요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인 대규모 신체 검사가 시작됐는데요. 10,0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 런던 동물원은 앞으로 며칠 동안 이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몸무게를 달고 그 크기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먹이를 유인해 신체 검사를 하는 등 사육사들은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동물들의 키와 체중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파리올림픽 기간 찬사를 보낸 사격의 김혜지 선수가 에이전시 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액션 영화에 캐스팅을 하자는 머스크의 말처럼 앞으로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걸까요? 영화 007의 제임스 본드를 떠올리게 하는 포즈로 올림픽 기간 단숨에 가장 뜨거운 스타가 된 김혜지 선수. 계약한 에이전시가 주로 배우와 모델 캐스팅을 하던 회사여서 연기자로 나서는 건 아닌지가 괜히 기대가 됩니다. 남다른 스타성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김혜지는 이번 주 루이비통 화보 촬영으로 모델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단발성 촬영이긴 하지만 본업이 사격 선수라는 걸 보더라도 얼마나 김혜지가 화제의 주인공이라는 걸 사실 새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격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능, 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도 등장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김혜지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넘어와 귀순했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기관이 남아가정과 정확한 귀순 동기를 조사하고 있고 지금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우리 군 감시 장비로 남하하는 과정을 포착했고 유도작전을 펼쳐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귀순자는 해안가에 있는 길로 걸어서 넘어왔고 발견 당시에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가 요청한 아파치 헬기와 관련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35억 달러, 4조 7천억 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와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 정부가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와 관련 엔진 최대 72대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미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날 이루어졌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가 영내 작전과 적을 억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해 한국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하고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은 미국 정부를 통하는 대외 군사 판매와 미 군수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일반 상업 구매로 나뉩니다. 이번 아파치 헬기 판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계약하는 대외 군사 판매로 미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아파치 헬기는 주 야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은 아파치 헬기 36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운용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22년 육군에서 운용 중인 아파치 헬기의 성능을 대폭 개량하기 위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판매 승인은 아파치 헬기 추가 판매와 함께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의 성능 개량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세계적인 휴양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서 20여 명이 탄 호화 요트가 폭풍 후에 침몰했습니다. 탑승객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이 중에는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유명 기업가도 포함됐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평상시라면 관광객이 탄 요트로 붐빌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 수색정과 헬기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심 약 50m 아래로 가라앉은 요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선체 56m, 돛대 길이가 70m를 넘는 화려한 외관의 바이에시안호. 새벽에 예고 없이 닥친 폭풍우는 22명이 탄 호화 요트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We managed to keep the ship in position, and after the storm was over, we noticed that the ship behind us was gone. 이번 사고로 모두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실종자들은 선실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는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유명 기업가 마이크 린치도 포함됐습니다. 린치는 자신이 설립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6월 무죄 판결로 풀려났습니다. Abbiamo dato l'allarme in capitaneria di Porto. Dopo 3 orette siamo rientrati. Noi non abbiamo, pensiamo che sono all'interno le persone. 기적 같은 생還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배에 탔던 한 살 아기가 사고 후 엄마와 함께 구조된 겁니다. È venuta nel nostro pronto soccorso pediatrico della città di Palermo questa bambina di 1 anno con la mamma inizialmente. La bambina sta bene, è assolutamente indenne per fortuna. 현지 항만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구조된 선장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개막을 했는데요. 북한 도발에 맞서 한국을 지키겠다는 새로운 정강 정책이 채택됐습니다. 경합주에서 맞불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가 대선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후보 교체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To create a pathway to the American dream, Kamala Harris, she's got us. Together we can build a better, brighter future. 나흘간 열리는 전당대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 지지 연설에 나선 뒤 오바마와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각각 2, 3일차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대의원 투표를 통해 해리스의 대선 공약집 성격인 새로운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과 함께 북한 위협에 대응했고 앞으로도 한국 곁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4년 전과 달리 북한 비핵화 목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졌습니다. 슈퍼스타들도 민주당 전당대회장으로 향한 가운데 막강한 팬덤을 보유한 비욘세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하는 이미지를 올리고 수락한다는 글을 썼지만 AI로 생성한 가짜로 알려져 비판받았습니다. 경합주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제공하는 $7,500 세액공제는 웃기는 일이라며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또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을 상대로 픽업트럭 보호관세를 유지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And if I didn't have that tax, the most successful product made in this country is the small trucks. If I didn't get that tax, South Korea and China would be destroying us now with additional product. We saved them.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해리스 아버지가 마르크스주의 교수였다며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개막전에서 득점을 올린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가 레키프가 선정한 1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11명의 선수 중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됐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17일 르아브르와의 개막전에서 전반 3분 만에 골을 터뜨리며 올 시즌 리그 전체 첫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은 오후 6시쯤 제주도에 근접해 통과하겠습니다. 태풍이 끌어올린 열기에 오늘도 서울은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은 무덥기만 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서 현재 서울은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은 21일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기온 34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이 낮 동안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서는 밤까지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좀 태풍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현재 제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 6시쯤 제주도에 근접해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늦은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고요. 내일 오전 중부 서해안을 지나 내륙으로 이동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세력이 강하진 않지만 태풍이 지나는 동안 중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현재 태풍 진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귀포 남남서쪽 약 190km 부근 해상에서 태풍 종다리가 시속 30km로 북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현재 제주 바다와 서해 남부 일부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와 호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특보도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호남 서해안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내일 새벽부터 충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덥고 습한 남서풍을 몰고 오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이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30일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6도, 대구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모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비로 인해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지만 이후 다시 기온이 올라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 또 서해안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